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을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1930년대 소설이고요. 이 박태원이라는 사람은 스타일리스트예요. 우리가 말하는 스타일리스트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이제 패션이지만 이때 말하는 스타일리스트는 문체주의자라고 해서 문체를 굉장히 중시하는 인물. 그래서 소설을 쓸 때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내용을 나타내는 문체에 포인트를 두어서 문체를 굉장히 좀 이렇게 자기만의 스타일로 드러내는 이런 사람을 이제 스타일리스트라고 불러요. 스타일이 문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체주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을 때는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문장을 이런 식으로 신경 써서 썼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구보가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작가의 필명이기도 하다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이것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 좀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왜 얘가 필명이 구보냐면 호가 구보인데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세요. 26살의 구보는 얘가 이제 주인공입니다. 동경 유학까지 하고 돌아온 작가. 지식인이죠. 지식인이에요. 근데 여긴 되게 불친절하네. 이 사람은 그 소설 쓰는 거, 그러니까 문학을 전공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써놓으면 되게 문학을 전공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의학을 전공했습니다. 의대 전공, 의대 졸업했어요. 그니까 얘들아, 니네가 의대를 졸업했는데 의사 안 할래요. 그리고 전 소설 쓸 겁니다. 소설가가 될래요. 이러면 엄마가 뭐라고 하실까요? 이런 멍청한 놈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겠죠? 구보가 그런 뜻이에요. 이 박태원의 어머니가 박태원을 구보라고 불렀는데 구보는 바보란 뜻이에요. 바보 멍청이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박태원의 어머니가 이걸 공부를 시켜가지고 의대를 보내놨더니 이놈이 소설가를 하겠다고 깝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얘를 바보라고 불렀고 박태원은 그걸 자기의 호로 삼은 것이죠. 뭐 아무튼 구보는 동경 유학까지 하고 돌아온 작가입니다. 지식인이고 직업도 없고 결혼도 하지 못해 늙은 어머니의 근심을 삽니다. 요거는 이제 인물의 상황이 드러나죠. 한낮에 집을 나선 구보는 경성거리를 배회하다 아시죠? 돌아다니다가 자신의 청력과 시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게 정서. 자, 이제 상황이죠. 그 다음 내용을 보시죠. 구보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좀 특이한, 자, 이렇게, 요게 이제, 구보는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 이렇게 문장이 이어지는 건데, 그 문장의 첫 어절만 이렇게 크게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신문연재를 할 때, 그 어떤 소 제목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몰라도 돼요. 네. 농병신. 저 잘 쓸 수 있거든요, 진짜. 잘 쓸 수 있는데 화면이 너무 미끌거려. 제가 그 LG 그램을 쓰는데 이거 화면이 너무 미끌거려가지고 그래도 천천히 쓰면 그나마 좀 나은데 이걸 좀 빨리 하려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글씨가 개똥 같네요. 자, 어쨌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소제목처럼 처리했다. 참신한 시도였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없죠.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 이유 없음. 그렇게 우두커니 다리 곁에 가 서 있는 것의 무의미함을 새삼스럽게 깨달은 까닭이다. 서 있는 게 무의미해. 그래서 걷기로 한 거예요. 그는 종로 네거리를 바라보고 걷는다. 종로 사거리 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구부는 종로 사거리에 아무런 사무도 갖지 않는다. 사무, 용무, 볼일이죠. 볼일. 그러니까
아무 볼 일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목적이 없어요. 그죠? 목적이 없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냥 가냐? 왜 그쪽으로 가느냐? 처음에 그가 아무렇게나 내어놓았던 바른 발은 이제 오른발이죠. 바른 발이 공교롭게도 왼편으로 쏠렸기 때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가 종로사거리 쪽으로 가는 이유는 첫 발이 그쪽으로 떼어졌기 때문이다.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 그 특징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인과적 관계가 없어요. 없고 우연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개연적이지 않다.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질러 지난다. 구보는 그 사내와 마주칠 것 같은 착각을 느끼고 위태롭게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구보는 이렇게 대낮에도 조금의 자신을 가질 수 없는 자기의 시력을 저주한다 그랬으니까 시력이 좋지 않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의 코 위에 걸려있는 24도의 안경은 그의 근시를 도와주었으나 그의 망막에 나타나 있는 무수한 맹점을 제거하는 재주는 없었다. 총독부 병원 시대의 구보의 시력 검사표는 그저 그 우울한 안과 제례의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그냥 뭐 눈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오른쪽은 4고 왼쪽은 3이네요. 그쵸? 그 다음 보시면 구보는 이 주일간 열병을 앓은 끝에 갑자기 쇠약해진 시력을 호소하러 처음으로 안과의와 대하였을 때 그 조그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야 측정기를 지금 기억하고 있다. 제 자신 강도의 안경을 쓰고 있던 의사는, 그러니까 이제 의사도 눈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안과 의사인데 이 의사도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쓰고 있어요. 백묵을 가져. 이게 옛날 그 1930년대 소설이라 말투가 되게 이상하죠. 백묵을 가져. 그냥 백묵은 아시죠? 분필. 그 위에 용서 없이 무수한 맹점을 찾아내었다. 그러니까 어디다가요? 지금 앞에 뭐였어요? 시력 검사표죠? 그러니까 이제 구보의 시력 검사표 위에 맹점을 이렇게 찾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보여주면서 요거 흰 점 보이시죠? 요게 지금 다 맹점이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겠죠. 그래도 구보는 약간 자신이 있는 듯 싶은 걸음걸이로 전차 선로를 2번 횡단해 화신상회 앞으로 간다. 이건 백화점입니다. 나와 있네요. 여기도 나와요. 여기도. 그리고 저도 모를 사이에 그의 발은 백화점 화신상회죠. 화신상회 안으로 들어서기조차 하였다. 여기 왜 들어갔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들어간 거예요. 자, 여기서 젊은 내외 대상이 나오죠. 젊은 내외가 있습니다. 젊은 내외가 너덧살이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엘리베이터, 승강기라고 하죠. 이제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그들의 오찬을 즐길 것이다. 자, 이거 추측이죠. 그렇죠? 추측입니다. 흘낏 구보를 본 그들 내외의 눈에는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엿보였는지도 모른다. 이것도 추측이에요. 네, 진짜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 구보의 입장에서, 자 여기를 보시면 이게 좀 특이한 게 있네요. 자, 여기를 보면 지금 그 내외의 내면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시점이 뭘까요? 나가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시점이 뭘까요? 라고 물으면 항상 나가 있어요, 없어요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입니다. 시점이 뭘까요? 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까지 나가 없었죠. 여러분, 구보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구보가 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3인칭 시점이죠. 네, 3인칭 시점은 그냥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 따위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안 나오니까. 없어요. 네, 여러분이 배우는 소설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3인칭이면. 그러니까 나가 없으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이 내외의 내면을 드러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드러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추측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특징이죠. 아, 전지적 작가 시점이면 충분히 드러낼 수도 있는데 안 드러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뭐라고 추측을 하냐면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도 몰라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쵸? 뭐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구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보는 그들을 업신여겨 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치? 뒤에도 나오지만 구보가 좀 이렇게 잘난 척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잘난 척. 그래서 저것들이 나한테 지들의 행복을 자랑하려고 해? 건방진 새끼들?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저들을 업신여겨 볼까? 나도 저들을 한번 무시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한 사람이죠. 사실 좀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자기네 행복을 자랑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설사 자랑했다 치더라도 자기네 행복을 자랑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그걸 업신여긴 마음을 먹는 게 좀 이상하죠. 네, 아무튼 뭐 이런 사람이에요, 구보가. 근데 또 문득 생각을 고쳐서 그들을 축복해 주려 하였다. 생각이 바뀌었죠? 그들의 행복을 축복해 주려 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사실 4, 5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기쁨을 가져 이렇게 거리로 나온 젊은 부부는 구보에게 좀 다른 의미로서의 부러움을 느끼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이 4, 5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을까요? 모르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생각을 한 거냐면 애가 있잖아요. 지금 아까 그 누구지? 애기 너댓 살 되어 보이는 아이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최소한 4, 5년 이상은 같이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사람 구보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럼 4, 5년 이상을 같이 살면 기쁨이 없을 거라고 구보는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 밑에 4, 5년 이상을 같이 살면 새로운 기쁨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들이 뭔가 기분 전환을 하려고 4, 5년 같이 살다 보니까 재미가 없고 그래서 오랜만에 새로운 기쁨을 한번 느껴보려고 나온 것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 추측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것은 구보에게 좀 다른 의미로서의 부러움을 느끼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이것도 보면 구보가 부러워했다 이렇게 쓰지 않죠. 그죠? 구보의 내면도 구보는 부러웠다 이렇게 안 써요. 구보가 부러웠는지도 몰라. 굉장히 애매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구보의 내면도 확실하게 쓰지 않아요. 그런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럼 뭐가 부러울까요? 뭐가? 그들은 분명히 가정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당연히 그들의 행복을 찾을 게다. 뒤에 가면 나오는데 이겁니다. 이게 구보가 부러워하는 것. 사실 정확하게는 부러워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구보가 부러워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승강기가 내려와 서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리고 젊은 내외는 수남이나 복동이 이게 이제 그 아이 이름을 멋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남이든지 복동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 아이와 더불어 구보의 시야를 벗어났다. 그 다음 보시면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에 가서 행복을 찾을까 생각한다. 이거죠? 네. 이겁니다. 구보가 찾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나는 어디에 가서 행복을 찾을까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이 가는 대로 그는 어느 틈엔가 안전지대에 가서서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 보았다.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과.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아니에요. 이게 뭐죠? 왜 산책을 의미하라고 써있지?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건 확실히 들었는데 아니고요. 단장은 지팡이 여기 있구나. 지팡. 근데 왜 이걸 산책을 의미한다고 써놨지? 무슨 의미야? 어쨌든 자 단장은 이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또 한 손에 공책과. 자 지금 단장과 공책을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장을 들고 나온 것은 산책을 의미하고 공책을 들고 나온 것은 글쓰기를 의미한다. 뭐 이런 말인가 본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냥 단장과 공책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책의 의미가 원래 따로 있어요. 뭐
그 고현학이라는 학문을 이 사람이 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내용을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공책에다가 뭘 하는 거냐면 사람들의 삶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도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모습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고현학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구보는 이 고현학을 통해서 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를 통해 소설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걸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고현학. 그래서 공책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물론 구보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 안전지대 위에 사람들은 서서 전차를 기다린다. 그들에게 행복은 알 수 없다. 그쵸?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갈 곳만은 가지고 있었다. 누구와는 다르게. 구보와는 다르게. 그쵸? 구보는 사실 갈 곳이 없거든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하오. 전차가 왔다.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다. 구보는 잠깐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다. 이런 거라도 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러나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모두 저 차에 오른다 보았을 때 그는 저 혼자 그곳에 남아있는 것의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본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 다 저 차 타는데 나 안 타서 외롭다고요. 됐죠? 엄청 거지같이 써놨는데 옛날 말투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과 소외감. 혼자 차를 안 타서 외로웠어요. 그래서 차를 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전차에 뛰어올랐다는 그럼 어떤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외로움과 애달픔을 이거죠. 외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차에 뛰어 올랐습니다. 그다음 전차 안에서 구보는 우선 제 자리를 찾지 못한다. 여기서도 자리를 못 찾네 이 친구는. 그죠?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구보는 차장대 가까운 한 구석에 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대체 어느 곳의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운동장 앞으로 해서 구보는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란 융을 받쳐댄 창을 본다. 전차과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그러나 요사이 구보는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 교회라는 건 이제 시외, 그러니까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뭐 요즘으로 치면은 서울 사는 사람들이면 경기권, 그죠? 뭐 가평이나 양평, 이런데 이런 경기도의 바깥쪽, 그래서 좀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하죠. 근데 구보는 교회를 즐기지 않는데요. 그곳에는 어쨌든 자연이 있었고 한적이 있었다. 그리고 고독조차, 이거네요.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아이고, 너 말고. 자, 아까 구보가 이 열차를 올라탄 이유가 뭐였어요? 남들은 다 차 타는데 나만 안 타니까 외로움을 느꼈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나가면, 그 한적한 곳에 나가면 뭐 한적하고 자연도 있고 좋지만 고독이 느껴지는 거예요. 외로움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교회를 즐기지 않는 이유 바로 이겁니다. 요사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고독을 사랑한다.
고독을 즐긴다 뭐 이런 건데 요즘에는 잘 없는 표현이에요. 옛날에는 약간 사람들이 이런 문학적 감성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 여러분과는 다르게. 그래서 이제 혼자 사색을 하고 철학적인 그런 의문들을 던지며 본인의 삶을 성찰하고 뭐 이런 개똥철학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 고독을 즐긴다, 고독을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했는데 구보도 그랬던 거죠. 구보도 일찍이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난 혼자가 좋아. 혼자 있는 게 편해. 혼자 있을 때 사색을 하는 게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의 바른 표현이 못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고독을 사랑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정확히 몰라요. 그랬는지도 몰라. 정말 고독을 사랑했는지 사랑을 안 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고독이죠.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결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얘도 고독이죠. 고독을 이겨내지 못했다. 그럴 때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겨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자, 그러니까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가 고독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고독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었는지도 모를 일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확실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그 다음 봅시다. 표 찍읍시오. 차장이 그의 앞으로 왔다. 구보는 단장을 왼팔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5잎의 동전을 골라내었을 때 차는 종묘 앞에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표를 찍으려고 했는데 그냥 갔어요. 옛날에는 그 표를 내릴 때 돈을 내요. 요새도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표시를 합니까? 버스카드를 내릴 때 찍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탈 때 찍고 내릴 때 찍으면 내릴 때 이 사람이 많이 왔으면 금액이 더 추가돼서 결제가 되는 뭐 이런 시스템인데 옛날에는 이제 그거를 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을 내라고 한 거죠. 그런데 차가 멈췄고 여기서 구보가 안 내리니까 차장은 돌아간 겁니다.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에 5잎 동전을 본다. 이건 우연이죠. 그러니까 돈을 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동전을 꺼냈어요. 마침. 근데 돌아갔길래 그냥 마침 손바닥에 있는 동전을 보는 거죠. 우연입니다. 그것들은 공교롭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신기하게 신기하게도 모두가 뒤집혀 있었다. 어릴 때 이것 가지고 많이 싸웠는데 애들이랑 어디가 앞면인가? 500원짜리 동전이 있으면 학이 앞면이에요? 아니면 500원이라고 써있는 그 숫자가 앞면이에요? 저는 학이 앞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의 작가도 지금 저랑 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 자, 대정 12년, 11년, 11년, 8년, 12년, 대정 54년이라는 그 숫자를 보고 있죠. 뒤집혀 있었으니까 여기가 뒷면이란 얘기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이제 연도 그 숫자가 앞면이라고 우긴 애들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뭐 어떤 게 맞는지 모르죠. 그 다음 보시면 구보는 그 숫자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 들었다. 그러니까 뭔가 그냥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없나요? 저는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지나가는 차 그 번호판 있죠. 그 번호판을 보면 숫자가 있잖아요. 그 숫자를 보면서 그냥 뭔가 그 숫자들과 연관된 생각을 끄집어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0309다. 그러면 제 첫사랑 생일이에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떠올리는 거죠. 네.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동전의 연도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의미를 찾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또 서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것이 행복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죠. 이 사람 굉장히 행복에 집착합니다. 그렇죠? 행복을 찾고 싶어 하나 봐요. 차장이 다시 그의 옆으로 왔다.
어디를 가십니까? 구보는 전차가 향해 가는 곳을 바라보며 문득 창경원에라도 갈까 하고 생각한다. 지금은 이제 창경궁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또 갑자기 불타오릅니다. 여러분, 창경궁은 그 궁궐이잖아요. 우리 임금이 살았던 왕족들이 살았던 궁궐이죠. 창경원은 놀이공원이에요. 예? 이게 이 일제 새끼들이 우리 왕족들이 살았던 궁을 놀이공원으로 만들었다고요. 이게 1930년대 소설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일제강점기 시대란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갑자기 그냥 문득 그냥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창경원 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차장에게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죠, 본인도.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한번 차에 몸을 의탁하였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섣불리 내릴 수 없었다.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방향을 상실한 구보의 모습을 통해 당시 지식인의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냈다고 했는데 뭐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인 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 사회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일제강점기 1930년대는 지식인이 많았어요. 많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얘들이 다 실업자예요. 왜? 일할 곳이 없어. 동경유학 지식인들이 수두룩백백이에요. 동경유학을 갔다 왔어. 지식인이야. 아는 거 많아. 똑똑해. 근데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어찌 보면 지금이랑도 좀 비슷해요. 지금도 고학력 실업자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좋은 대학 나와도 놀고 있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때도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이거는 다른 소설이긴 한데 레디메이드 인생 이런 최만식 씨의 소설 그런 거에도 보면 이 사람이 주인공이 지식인인데 자기가 공부한 것을 굉장히 쓸데없다고 여기고 자기 7살짜리 아들을 무슨 제지소, 인쇄소 이런 데 데려가 가지고 기술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사람이 기술이 있어야 되지 이런 공부하는 건 다 쓸데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도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거든요. 그래서 1930년대, 40년대 이 일제강점기에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현실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식인들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사회가 어떻게 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이 사회가 그렇게 움직여주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당대 지식인의 무기력한 모습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방향을 상실한 구보의 모습을 통해 그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고 해도 틀린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맞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거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맞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기준은 수능이에요. 수능에서 문제가 출제될 때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방향을 상실한 구보의 모습이 당대 지식인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군. 이라는 이 서술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맞는 거냐 아니면 틀리지는 않았냐. 요거는 좀 차이가 있죠. 이걸 잘 구별해내시는 게 여러분 수능 문제 잘 푸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는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보시죠. 이렇게 자꾸 다른 얘기 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려. 차는 서고 또 움직였다. 계속해서 구보는 갑니다. 목적지가 없으니. 구보는 창밖을 내다보며 문득 대학병원에라도 들를 것을 그랬나 해본다. 연구실에서 벗은 이 사람이 아까 의대에 나갔다 그랬잖아요. 네, 의사 친구가 있는 거죠.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를 찾아가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은 행복은 아닐지라도 어떻든 한계의 일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용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하루 동안 용무가 없어. 심심하죠? 그러니까 친구 찾아가서 뭐 한번 얘기라도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보가 머리를 돌렸을 때, 자 이제 새로운 사건인데, 그는 그곳에 지금 막 차에 오르는 싶은 한 여성, 자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한 여성을 보고 신기하게 놀랐다.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오늘 전차에서 그 색시를 만났죠 하면 어머니는 응당 반색을 하고 반가워하는 기색이죠. 그래서 뒤를 케어 물을 게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설명이 다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어야 재밌는데. 그 색시, 더 색시죠. 그 색시. 이게 누구냐면 선을 봤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선을 봤던 여자를 우연히 지금 전차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그 여자를 만났다고 하면 어머니는 이제 그래서 뭐 차라도 한잔 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왜? 기대를 하는 거야. 엄마는 결혼을 아직 못했으니까 빨리 결혼하기를 바라는 거죠. 뒤를 케어 물을 게다. 그가 만약 오직 그뿐이라고라도 말한다면 그게 다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는 실망하고 그를 주변 머리 없다고 책할지도 모른다. 책망이죠. 책망. 할지도 모른다. 에이 그 주변 머리 없는 놈. 그 차라도 한잔 하자 그러지 그걸 그냥 보내?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누가 그 일을 알고 그리고 아들을 졸하다고라도 말한다면 그러니까 누가 자 여기서 누가는 남이에요. 남이 나를 뭐 주변 머리 없다고 뭐 좀 이렇게 소심하다 고 흉을 보면 이 뜻이야. 흉을 본다면 어머니는 내 아들은 원체 얌전해서 그렇게 변호할 것이다. 원래 국룰이죠. 가족욕은 누구만 할 수 있죠? 나만 할 수 있죠. 남들은 우리 가족을 욕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나보고 주변 머리 없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이 내 욕을 하면 변호를 해줄 것이다. 이런 말이죠. 9번은 여자와 시선이 마주칠까 겁하여. 이런 것도 보면 구보의 성격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소심하죠. 위에서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이 맞죠? 엄마 말씀 틀린 거 없습니다. 소심해요. 얼토당토하는 것을 보며 저 여자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보았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여자는 혹은 그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참 아까부터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게 이제 구보의 입장에서 전차 안의 승객은 결코 많지 않았고 그리고 자리가 몇 군데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석에 가 서 있는 사람이란 이거 누구예요? 구보죠. 그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아니 승객도 별로 없고 자리는 비어 있는데 구석에 가서 서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남의 눈에 띄기 쉽다. 여자는 응당 자기를 보았을 것이다. 자 이제 구보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능히 자기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의문이다. 작년 여름에 단 한 번 만났을 뿐으로 일에 1년간 길에서라도 얼굴을 대한 일이 없는 남자를 그렇게 쉽사리 여자는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여자에게 자기의 기억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서든 외롭고 또 쓸쓸한 일이다. 이거 싫어하잖아요, 요새. 그죠? 요새 외로운 거 싫어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쵸? 9번은 여자와의 회견 당시, 그러니까 이제 그 선 봤을 때 자기의 그 대담함 혹은 뻔뻔스러운 태도와 화술이 그에게 적잖이 인상을 주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자는 때때로 자기를 생각해주고 있었다고 믿고 싶었다.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상한 사람이야. 9번은 지금 뭐라고 생각해요? 그 여자가 가끔 내 생각을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거라고 믿고 싶었던 거고 왜냐면 그때 내가 아무런 인상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 나에게 외롭고 쓸쓸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기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외롭잖아요. 그래서 저 여자도 나를 기억하고 있겠지? 나를 종종 생각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네요. 그죠? 특이한 친구예요. 그 다음 보시면 그는 분명히 나를 보았고 그리고 나를 나라고 알았을 것이다. 그러한 그는 지금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야, 여러분 이 그는 그녀입니다.
옛날에는 그 그녀와 그를 구별 없이 쓰기도 했어요. 그는 그녀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녀는 지금 작년에 선을 봤던 남자가 저기 서 있는 걸 봤을 텐데 나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보는 알고 싶었다. 그는 결코 대담하지 못한 눈초리로 비스듬히 두 칸 통 떨어진 곳에 앉아있는 여자의 옆 얼굴을 곁눈질하였다. 자, 소극적이죠. 소심하죠? 뭐 이건 아까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와 눈이 마주칠 것을 겁하여 시선을 돌리며 이런 것도 보면 소심하잖아. 여자는 혹은 자기를 곁눈질한 남자의 꼴을 곁눈으로 느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여 본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복잡한데, 그러니까 저 여자는 나를 봤을까? 저 여자는 내가 자기를 곁눈질해서 본 걸 봤을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죠. 자기를 곁눈질한 남자를 곁눈으로 느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곁눈질로 본 걸 저 여자가 봤을지도 몰라. 여자는 남자를 그 남자, 선을 봤던 남자라고 알고 그리고 남자가 자기를 그 여자라 안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자기를 알아봤다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른다.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죠. 지금 굉장히 미묘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별로 안 친한데 얼굴은 분명히 알고 이름도 알고 당연히 아는 사람이에요. 안 친해요. 근데 그 사람을 버스에서 봤는데 아는 척 하고 싶진 않은데 그러니까 아는 척을 하고 싶진 않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지금 나를 봤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얘도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복잡 미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구보의 생각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죠. 자, 요거 좀 체크합시다. 지금 이런 부분, 자, 이런 부분을 보면 구보의 심리를 그대로 순서대로 이거 이제 흘러가는 대로 제시합니다. 이건 뭐라 그러죠? 의식의 흐름, 그죠? 의식의 흐름 기법, 자동기술법 같은 거라고 알아두세요. 구보의 심리를 흘러가는 대로. 이 부분만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앞에서도 계속 그래 왔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냥 체크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의 내면을 여과 없이 그냥 흘러가는 순서 그대로 이렇게 서술하는 거. 이것을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저 여자가 나를 알아봤고 내가 자기를 알아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른 채를 사실 여기서 끊었는데 제가 여기서 끊을 게 아니네요. 밑에 계속이네요. 네, 계속입니다. 계속. 여기서부터 네. 아른 채를 해야 할지도 몰랐다. 혹은 모른 채 하는 게 정당한 인사일지도 몰랐다. 여기서 하나 체크해 주세요. 요거 구보의 성격 우유부단합니다.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구보는 우유부단해요. 그 둘 중 어느 편을 여자는 바라고 있을까? 그것을 알았으면 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한 것에 마음을 태우고 있는 자기가 스스로 괴이하고 우스워 나는 오직 요만한 일로 이렇게 흥분할 수가 있었던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해 보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이거를 깊게 생각하는가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이것을 진지하고 깊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가져오냐면 혹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고 있었나? 이거예요. 이렇게 의식이 흘러가요. 에?
그러니까 나는 왜 이걸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혹시 내가 저 여자 좋아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근데 또 생각하기를, 그러나 여자와 한 번 본 뒤로 이래 1년간 그를 일찍이 한 번도 꿈에 본 일이 없었던 것을 생각할 때 과학적이다 진짜. 자기는 역시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의 근거가 뭐예요? 이게 근거야. 이게 근거라고.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 왜? 나는 그 여자를 꿈에서 본 적이 없거든. 과학적이다. 응?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렇다면 자기가 여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런저런 공상을 달리는 것은 감정의 모독이었고 일종의 죄악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그 여자는 나를 좋아했을까? 나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이상한 일이죠. 좀 뭐랄까? 나는 저 여자를 좋아하지 않지만 저 여자는 나를 좋아했으면 뭐 이런 생각이니까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일종의 모독이자 죄악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 끝나질 않아. 그러나 만일 여자가 자기를 그리고 있다면 나는 그래 뭐 나는 저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저 여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어떻지? 어쩌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솔직히 이게 말이 되나요? 선 본 지 1년 됐어.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면 그 전에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그 다음 봅시다. 구보가 여자 편으로 눈을 주었을 때 그러나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산을 들고 차가 동대문 앞에 하차하기를 기다려 내려갔다. 구보의 마음은 자 구보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번 동요합니다. 그러면서 창 너머로 여자가 청량리행 전차를 기다리느라 그곳 안전지대로 가 선 것을 보았을 때 자기도 차에서 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 여자를 따라갈까? 얘 왜 이러는 걸까요? 1년 동안 여자를 못 만나서 그런가? 저 여자를 따라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긴 뭐 할 일도 없으니까. 그러나 자 이제 또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자가 청량리행 전차에서 나를 또 발견하고 내가 일도 없이 여자와의 사이에 어떠한 기회를 엿보려고 그 차를 탄 것에 틀림없다는 것을 눈치채면 여자는 나를 얼마나 천박하게 생각할 것인가. 이걸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저 여자가 나를 알아봤는지 알아보지 못했는지는 몰라. 근데 왠지 알아본 것 같아. 알아봤을 것 같아. 응? 나를 봤을 것 같고 어쩌면 저 여자가 나를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전차를 갈아탔는데 나도 거기에서 같이 탔다. 그러면 저 여자가 저 남자 나를 따라 탔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나를 얼마나 천박하게 생각하겠냐고요. 뭐 이런 생각을 혼자 하고 있는 거야. 저 여자가 나를 알아봤는지 안 봤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됐죠? 자, 그렇게 망설입니다. 자, 망설여요. 이게 뭐예요? 우유부단이죠. 우유부단. 구보의 성격. 우유부단한 성격입니다. 그들의 사이는 멀어졌다. 마침내 여자의 모양이 완전히 그의 시야에서 떠났을 때 구보는 갑자기 아차 하고 뉘우친다. 왜요? 에이 잡아볼 걸, 따라가 볼 걸, 뭐 이런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다음 보시면 행복은 그가 그렇게도 구하여 맞이 않던 행복은 그 여자와 함께 영구히 가 버렸는지도 모른다.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런지도 몰라. 그죠? 여자는 자기에게 던져줄 행복을 가슴에 품고 여기서 자기는 구보죠. 아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입니다. 그녀. 여자. 가슴에 품고 구보가 마음의 문을 열어 가까이 와주기를 갈망하였는지도 모른다. 이거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이제 구보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뜻이죠. 그럴지도 모른다고. 왜 자기는 여자에게 좀 더 대담하지 못하였나? 구보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온갖 아름다운 점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후회, 아쉬움, 혹은 이 여자 말고 자기에게 행복을 약속해주는 이는 없지는 않을까. 아니 너무 과한 거 아니냐고 생각이. 1년 전에 선 한 번 본 여잔데
이 여자 말고 다른 여자는 나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하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그다음 방향판을 한강교로 갈고 전차는 훈련원을 지났다. 구보는 자리에 앉아 주머니에서 오전 백동화를 골라 꺼내. 그다음 볼게요. 비록 한 번도 꿈에 본 일은 없었더라도 역시 그가 자기에게는 유일한 여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이 사람 왜 이런 걸까요? 그 여자. 비록 한 번도 꿈에 본 일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그 여자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진 않더라도,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까지 사랑하진 않더라도 그가 자기에게 유일한 여자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를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는 구보예요. 그 여자. 그러니까 내가 그 여자를 꿈에서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그 여자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야. 실제로는 내가 그 여자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지도 몰라. 그럼 나는 왜 그 여자를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구보가 제 감정을 속인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가 여자를 만나보고 돌아왔을 때 그는 집에서 아들을 궁금히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에게 그 여자면 정도의 뜻을 표하였던 것에 틀림없다. 자, 이거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 정도면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이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선 보면 이제 결혼하려고 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건 과거 이야기죠. 그죠? 그가 여자를 만나고 왔을 때, 그 선 봤을 때. 그러나 구보는 어머니가 색시집으로 솔직하게 구원할 것은 금하였습니다. 왜? 여자가 내 생각을 안 하면, 여자는 내 생각을 안 하는데 내가 혼자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여자를 귀찮게 할까봐. 그거예요. 자, 이게 원인입니다. 원인이 아니라 이유. 이게 이유예요. 그래서 나 혼자 그 여자를 좋아해서 귀찮게 할까봐 그 여자의 집에 솔직하게 마음에 든다, 구원하지는 말아달라고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다음을 보면, 그러나 물론 여자에게서는 아무런 말도 하여오지 않았다. 여자가 구보를 찾지는 않았죠. 구보는 여자가 은근히 자기에게서 무슨 말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도 생각했다. 옛날에는 이제 여자들은 조금 소극적이고 남자들이 적극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남자가 내가 마음에 들었으면 이렇게 뭐 연락이 왔을 텐데 연락이 안 오니까 그 남자도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보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가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도 생각해 보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제 자신이 우스운 일이다. 그러는 동안에 날은 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흥미를 구보는 잃기 시작했다. 이건 이제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다, 이런 뜻인 거죠. 혹시 여자에게서라도 먼저 말이 있다면 그러면 구보는 다시 이 문제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 예전에 여자의 집과 인척 관계가 있는 노 마나님이 와서 색시집에서도 이 편의 동정만 살피고 있는 듯 싶더라. 그러니까 여자도 딱 그 정도인 거죠. 네? 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열렬히 사랑하진 않더라도. 그래서 이 남자 편에서 연락이 오면 만나볼 생각은 있었던,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구보는 쓰디쓰게 웃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희극, 희극은 뭐랄까, 재미있는 극, 희극보다는 오히려 비극, 슬픈 극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구보는 그 비극에서 자기네들을 구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서려 들지 않았다. 우유부단하다, 이런 얘기죠. 소극적이다.
우유부단하다. 그러니까 왜 비극이라는 거예요? 왜 희극이고 두 남녀가 서로 조금씩 마음이 있는데 서로 그걸 말하지 않아서 만나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이걸 웃긴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이걸 슬픈 이야기라고 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의 줄거리. 여기서는 이제 본문이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다방에 들어간 구보는 차를 마시며 자기에게 약간의 여행 경비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성역 대합실을 가요. 그곳에서 군중 속의 고독을 느껴요. 사람들이 인정머리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군중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고독을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방에서 벗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황혼이 되자 벗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방에서 나온 구보는 동경유학 시절의 옛사랑을 추억합니다. 다시 찾은 다방에서 뭔 다방만 이렇게 뻔질나게 가. 그죠? 처음에 다방에 갔고 그 다음에 또 다방에 갔고 그 다음에 어딨어? 또 다방에 갔죠. 다방만 엄청 가네요. 구보는 어느 보험회사의 외판원과 대화를 나누다 그의 속물성의 불쾌함을 느낍니다. 자, 속물성이란 뭐냐면 돈을 밝히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물질을 중시하고 돈을 좋아하는 거. 그게 왜 문제냐라고 말하신다면 그건 여러분이 속물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 대부분의 사람은 다 속물이에요. 왜냐면 자본주의에 살고,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뭡니까? 자본을 중시하는 주의잖아요. 자본을 중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들 돈을 중시하고 좋아하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좀 그런 게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밝히는 그 속물성의 불쾌함을 느낍니다. 구보는 다시 돌아온 벗과 술을 마시러 카페를 찾아간다. 다방과 카페는 뭔 차이가 있는 거지? 그곳에서 그는 카페는 술 마시는 데구나 여기서. 그쵸? 네. 지금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카페에서는 술을 마십니다. 그곳에서 그는 여급 대모집의 의미를 물어오던 여인을 회상하며 가난과 불행에 대해 생각하고 새벽 2시에 종로로 나온 구보는 어머니를 떠올리고 앞으로는 좋은 소설을 쓰겠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간다. 됐죠?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면 작품의 주제와 형식의 관계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좀 중요합니다. 이걸 좀 체크를 해주시고 작품의 주제는 일제강점기 1930년대죠. 소설가 구보 씨의 행복에 대한 갈등입니다. 행복을 찾고자 하는 갈등과 고뇌인데 형식을 보면 여정에 따른 구성. 자, 이걸 이제 여로형 구성이라 그래요. 여로형 구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의식의 흐름 기법. 그러니까 구보의 내면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완전 자세하게 이걸 서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잦은 쉼표가 많이 쓰이고 만연체. 이 만연체는 뭐냐면 겹문장이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문장이 끝나질 않아. 혼문장을 짧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문장을 겹문장으로 이어서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만연체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어떤 특징을 드러내느냐? 무기력함. 그죠? 아까 잠깐 나왔었죠. 이런 무기력함 그리고 쓸쓸한 내면이 형식적인 특징과 잘 연결되어 있다.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건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뭐가? 형식이요. 그러니까 형식이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항상 이 주제와 형식의 관계가 나오면 거의 그 내용입니다.
학습 활동을 좀 볼게요. 자, 학습 활동 보기 전에 작품 개관을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대 소설이고요. 이 모더니즘, 이건 좀 설명하려면 이거 너무 긴데, 모더니즘 소설, 박태원 나오면 다 모더니즘인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도시의 삶을 다룬다. 도시의 삶. 현대인의 내면을 다룬다. 뭐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세태소설이다. 이게 이제 아까 고현학을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태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이고 관찰적, 묘사적, 뭐 이건 아시겠죠? 배경은 1930년대 서울이고요. 주제, 무기력한 소설가가 1930년대 서울의 일상을 그리고 있는데 이 서울의 일상도 무기력해요. 이 서울의 일상도 무기력합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그 다음에 줄거리가 없습니다. 줄거리가 없고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술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여로형, 여정에 따라서 전개된다. 여로형 구성. 여로형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세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세태 소설이다. 이건 아까 고현학과 관련되어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 활동을 볼게요. 소설가 구보 씨의 일위를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구보의 성격, 소심하죠? 소심하다, 우유부단하다. 두 개네요, 그죠? 그 다음에 동대문행 전차 안에서 구보는 예전에 만난 적이 있던 여자를 발견합니다. 장면에 따라 구보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자, 여자가 전차에 탔을 때는 관심이 뭐예요? 저 여자는 나를 알아봤을까? 또 저 여자는 나를 알아봤다면 내 생각을 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차에서 내렸을 때는 따라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있는 거 요거 체크합시다. 하고 있는 건 행복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소설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주목하여 다음 활동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이 소설이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쓰였는데 이 의식의 흐름 기법이 내용을 형상화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니네, 그거 아니네, 다른 거네. 자, 이러한 방법이 드러난 부분을 찾아보자네.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요. 물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등장인물의 생각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그렇게 전개가 되는 거. 뭐 이것도 의식의 흐름 기법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의식을 그냥 자세히 서술한다. 이것도 의식의 흐름 기법의 특징인데 여기서 지금 이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야기 전개가 그냥 의식에 따라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전개가 뭐 개연성이 있거나 원인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게 된다. 뭐 이건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동전, 동전을 꺼냈고 마침 그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 부분, 뭐 이런 것은 이제 계기가 없이 우연하게 사건이 전개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쪽을 볼까요? 자, 문체상의 특징을 설명해 보자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그러나 여기서 또 문장이 시작됩니다. 어디서 끝날까요? 여기서 끝나요. 그죠? 여기서 문장이 끝납니다. 여기까지 한 문장이에요. 만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문장이 길죠? 굉장히 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사실 요 쉼표는 뭐 충분히 사용될 만한 위치에 쓰였죠. 이만큼 얘기했으니까. 근데 여기는 사실 쓰이기 좀 빠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것. 그러니까 쉼표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 그 다음에 쉼표가 많이 사용되었음, 만연체가 쓰였음, 아까 다 했어요. 이런 특징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 2의 활동은 뭐야? 자, 이거 나왔네요, 그죠? 똑같은 거죠? 서술 방법과 문체가 주제를 전달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가? 효과적으로 형상화. 그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뭘 효과적으로 드러냈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이겁니다. 무기력한 지식인들의 고독. 되셨나요? 자, 모든 활동이 있는데 이상의 날개, 오상원의 유해. 요거는 우리가 그 정규 때 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상원의 유해는 대표적인 작품들이라서 알아두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따로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